데리러 온 거예요. 어떻게 정차! 아주머니 눈 떠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피투성이 손으로 자신을 끌어안는 그 얼굴에 서경은 숨이 멎었습니다. 저 눈빛이, 저 손길이 왜 이토록 익숙한 걸까요? 25해 전 잃어버린 누군가를 너무도 닮아 있었거든요. 이 처녀가 대체 누구인지 이야기는 그 새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무료 하이프 한번 눌러주세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 자리에 행운이 깃들기를 바랄게요. 새벽 5시 세상은 아직 깊은 잠에 잠겨 있었습니다. 성북동 언덕 위 담장이 높은 저택에는 벌써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윤석영은 늘 이 시각에 눈을 떴어요. 25해 동안 단 하루도 늦잠을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천장이 보였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듯한 자리에 아무도 없는 빈 곳이 있었죠. 서경은 그 빈자리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저택은 넓고 조용했습니다. 방이 12개나 되는 큰 집이었죠. 복도를 걸으면 발소리가 텅텅 울렸어요. 일하는 사람만 해도 10명이 넘었습니다. 집 안에는 일하는 사람이 여럿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녀에게 먼저 말을 걸지 못했어요. 회장님이라는 세 글자가 사람들을 멀찍이 떼어 놓았거든요. 직원들은 서경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존경과 두려움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서경은 거실 한쪽 벽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곳에는 큰 초상화가 한 점 걸려 있었습니다. 온화하게 웃고 있는 중년 남자의 그림이었죠. 서경의 남편 서동주였습니다. 25해 전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서경은 그림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인사를 건넸어요. 여보, 잘 잤어요.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림 속 남편은 늘 같은 자리에서 웃고만 있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면 가슴 한쪽이 아릿하게 저렸어요. 서경은 부엌으로 가 손수차를 끓였습니다. 가사 도우미들이 만류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이 아침 한 잔만큼은 늘 자기 손으로 끓여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적 둘이 나눠 마시던 차였습니다. 그래서 이 한 잔이 그녀에게는 더없이 각별했어요. 김이 오르는 찻잔을 들고 서경은 창가에 섰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도시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죠. 저 멀리 빌딩 숲 사이로 대성 유통의 사옥이 보였습니다. 서경이 평생을 바쳐 일으켜 세운 회사였습니다. 8시가 되자 검은 세단이 저택 앞에 도착했어요. 30년을 곁에서 보좌해온 김 실장이었습니다. 회장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김 실장은 늘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서경이 그나마 마음을 보이는 유일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 김 실장과도 회장과 비서라는 보이지 않는 선을 넘은 적은 없었어요. 본사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단번에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일어나 허리를 굽혔습니다. 서경이 지나가는 복도에는 묘한 긴장이 흘렀죠. 회의실에서 그녀가 입을 열면 누구도 토를 달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서경은 부풀려진 보고서를 단숨에 반려했습니다. 숫자가 어긋난 곳을 정확히 짚어내자 임원들의 얼굴이 굳었어요. 수천 명의 직원이 그녀의 말 한마디에 움직였습니다. 재계에서 윤석영이라는 이름은 그 자체로 무게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철의 여제라고 불렀죠. 한번 결정하면 물러서는 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단단한 이름 안쪽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저택에 돌아오면 맞아주는 이가 아무도 없었어요. 넓은 식탁에는 늘 한 사람분의 수저만 놓였습니다.
서경은 그 긴 식탁에 홀로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수저 소리만이 빈집을 채웠죠. 가끔은 그 소리가 견디기 힘들 만큼 크게 들렸습니다. 그럴 때면 서경은 수저를 내려놓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은 자리에 올랐지만 정작 곁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은 가장 외로운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서경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상처가 있었어요. 25해 전 그녀는 가족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서경은 첫 아이를 낳던 중이었죠.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기였습니다. 하지만 눈을 떴을 때 아기는 곁에 없었습니다. 숨을 거두었다는 말만이 차갑게 돌아왔어요. 한날 한시에 남편과 아이를 모두 잃은 셈이었습니다. 그 후로 서경은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슬픔을 잊으려면 그 길밖에 없었죠. 작은 회사를 큰 그룹으로 키우고 또 키웠습니다. 손에 쥔 것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그녀를 우러러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늘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어요. 아무리 돈을 벌어도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따금 서경은 혼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올해로 꼭 25이겠구나. 얼굴 한 번 못 본 그 아이는 어떤 모습으로 자랐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 때면 가슴이 칼로 베이는 듯 아렸습니다. 하지만 서경은 이내 그 마음을 깊이 눌러 담았어요. 약한 모습은 누구에게도 보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25해를 버텨온 그녀의 방식이었죠. 속이 무너져도 겉으로는 단 한 번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울고 싶을 때면 오히려 더 차갑게 턱을 들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서경은 식어가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며칠 뒤면 남편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해마다 그날이 되면 서경은 홀로 길을 나섰습니다. 누구도 데려가지 않고 혼자서 다녀오는 곳이 있었죠. 그것이 25해 동안 이어온 그녀만의 의식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여자였어요. 그 둘은 늘 한 몸으로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서경은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들킨 적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영영 그럴 줄로만 알았죠. 며칠 뒤 자신의 운명이 송두리째 뒤집히리라는 것을 그녀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서경은 한자선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재계에 이름난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였습니다. 서경은 그 자리에서 거액의 기부를 선뜻 약속했어요. 사람들이 일제히 박수를 보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그녀를 향해 터졌습니다. 윤서경이라는 이름은 그날도 가장 빛났죠. 무대 위에서 그녀는 흐트러짐 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가 봐도 부족할 것 하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젊은 사업가가 조심스레 다가와 인사를 건넸어요. 자신의 회사에 투자해달라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서경은 그 자리에서 서류를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단 몇 분 만에 정중히 거절했죠. 숫자가 정직하지 못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젊은 사업가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하지만 서경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그녀에게 사업이란 늘 숫자로 시작해 숫자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한 기자가 다가와 성공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서경은 잠시 생각하더니 짧게 대답했어요. 원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손에 넣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주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서경은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작은 구멍가게에서 시작해 거대한 그룹을 일궜죠. 부도 직전의 위기도 2번이나
돈과 배짱으로 넘겼습니다. 세상에 그녀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모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한 노부인이 조용히 서경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알고 지낸 옛 친구, 정 여사였어요. 두 사람은 창가 한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정 여사는 오랜 인연으로 그 모임에 초대받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한때는 화려한 시절을 누렸지만 지금은 조용히 홀로 지내는 이였죠. 정 여사는 한참 동안 서경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나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서경아, 너는 다 가졌는데 어쩌면 그리 쓸쓸해 보이니? 서경은 잔을 든 채 옅게 웃었습니다. 쓸쓸하다는 말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세상에 돈으로 못 가질 게 어디 있어요. 서경이 담담하게 대꾸했습니다. 정 여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한때는 꼭 너처럼 말했단다. 그녀의 눈빛에 옅은 그늘이 잠시 스쳤습니다. 나도 늙음하게야 비로소 알겠더구나. 정 여사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곁을 둘러보니 손 한 번 잡아줄 사람이 없더라고 했어요. 가진 것은 많아도 정작 마음 둘 곳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게 있단다, 서경아. 그 말에 서경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어요. 속으로는 그저 흘려들었을 뿐이었습니다. 평생 그녀는 의지 하나로 모든 것을 손에 넣었습니다. 한 번은 큰 거래처가 등을 돌린 적이 있었어요. 서경은 사흘밤을 새워 더 큰 거래를 따냈습니다. 사람이 떠나면 더 나은 사람으로 채우면 그만이라 여겼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었죠. 서경에게 정 여사의 말은 늙은이의 푸념처럼만 들렸습니다. 잃을 것을 다 잃은 사람의 변명 같기도 했어요. 서경은 정 여사의 손을 가볍게 잡아주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를 건넸지만 마음에 담지는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 여사의 말이 잠깐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서경은 곧 속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잃을 것을 다 잃은 사람의 넋두리라 여겼습니다. 자신만큼은 결코 그렇게 무너지지 않으리라 믿었거든요. 저택에 돌아온 서경은 거실 초상화 앞에 섰어요. 그림 속 남편이 변함없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문득 오래전 남편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서경아, 사람은 곁에 누가 있느냐가 전부야. 신혼 시절 남편이 늘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어요. 그때 서경은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흘려들었습니다. 성공이 먼저였고 사랑은 그 다음이라 믿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야 그 말의 무게를 알았어요. 그러나 깨달았을 때는 곁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서경은 초상화를 한참 올려다보다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제와 그런 옛말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사랑이든 사람이든 결국 곁을 떠나기 마련이라 믿었습니다. 남은 것은 자기 손에 쥔 것뿐이라고 그녀는 결론지었어요. 서경은 다시 마음을 단단히 여몄습니다. 문득 서경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떠올렸습니다. 신혼 시절 작은 새방에서 둘이 마주 앉아 찍은 사진이었어요. 가진 것 하나 없이도 그때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빈 도시락을 둘로 나누면서도 늘 환하게 웃곤 했어요. 서경은 그런 남편을 철없는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돈이 없으면 사랑도 결국 식는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장 가난했던 그 시절이 가장 따뜻했습니다. 서경은 그 기억을 황급히 가슴 깊이 밀어 넣었어요. 서경은 서재로 들어가 늦도록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숫자와 계약서 속에 파묻혀 있으면 마음이 한결 편했죠. 적어도 그것들은 그녀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노력한 만큼 정직하게 답을 돌려주었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일은 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서경은 더더욱 일에 매달렸는지도 모릅니다. 밤이 깊어 서재의 불이 꺼졌습니다. 그날도 서경은 돈과 숫자로 마음을 단단히 무장한 채 하루를 닫았어요. 정 여사의 말도 남편의 말도 그저 옛말일 뿐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그 어떤 갑옷으로도 막아낼 수 없는 것이 있었어요. 며칠 뒤 서경은 바로 그것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서경은 대성유통본사로 향했습니다. 회장실 큰 창으로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도시의 모든 불빛이 그녀의 발 아래 펼쳐져 있었어요. 서경이 평생을 바쳐 키운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본래 남편 서동주의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서경이 빈자리를 대신 지켜왔죠. 25해 동안 단 하루도 긴장을 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오전 회의가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한 남자가 노크와 함께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대성유통의 전무 서재호였습니다. 죽은 남편의 하나뿐인 동생이자 서경의 시동생이었죠. 재호는 깍듯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수님, 오늘 안색이 좋아 보이십니다. 입가에는 늘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 깊은 곳은 좀처럼 읽히지 않았습니다. 재호는 형의 그늘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형이 회사를 세우는 동안 그는 늘 두 번째였죠. 형이 떠난 뒤에도 회장 자리는 형수에게 돌아갔습니다. 재호는 여태 전무라는 자리에 머물러 있었어요. 겉으로는 형수를 깎듯이 모시는 충직한 시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 자리를 오래도록 탐내왔습니다. 대성유통의 정관에는 한 가지 조항이 있었어요. 회장의 직계 자녀가 있다면 후계는 그에게 먼저 돌아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사를 제 자식에게 물려주려던 동주가 손수 넣은 조항이었어요. 그러나 서경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아이는 태어나던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빈자리는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재호를 다음 회장으로 점치고 있었어요. 재호 역시 그 자리를 제 것이라 여겼습니다. 재호는 조용히 그러나 빈틈없이 세력을 넓혀갔습니다. 계열사 곳곳에 제 사람을 심어두었죠. 경호와 법무까지 그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서경도 그 낌새를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뿐인 시동생을 차마 내치지는 못했습니다. 피부치라는 이유 하나로 서경은 그를 곁에 두었습니다. 그것이 훗날 어떤 화를 부를지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회의를 마친 재호는 따로 몇몇 임원을 불러 모았습니다. 나직한 목소리로 회사의 앞날을 입에 올렸죠. 형수님도 이제 연세가 적지 않다는 말을 슬쩍 흘렸습니다. 임원들은 그 말뜻을 어렵지 않게 알아들었습니다. 재호의 사람이 되면 자리가 보장된다는 것을 모두가 알았어요. 그렇게 재호는 한 발 한 발 회장 자리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형이 일군 모든 것을 결국 제 손에 쥐려 했습니다. 그것이 재호가 25해 동안 품어온 욕심이었죠. 같은 시각 도시의 정반대 끝이었습니다. 가파른 언덕 위 좁은 골목에 낡은 반지하 방이 하나 있었어요. 그 방에 한아름이라는 25살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름은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낡은 1톤 트럭에 시동을 걸고 새벽 시장으로 향했죠. 채소와 과일을 실어 나르는 용달일이 그녀의 밥벌이였습니다. 그 트럭은 아름이 가진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어요. 새벽 시장은 칼바람이 매서웠습니다. 아름은 언손을 호호 불며 무거운 상자를 날랐습니다. 한 상자를 옮길 때마다 받는 삭은 몇 푼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름은 한 번도 인상을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라도 일할 수 있는 것이 어디냐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울수록 아름의 손길은 더 부지런해졌어요. 해가 뜨면 아름은 다시 다른 일터로 달려갔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돌보는 간병일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아름의 하루는 늘 두탕이었어요. 어떤 날은 트럭 안에서 잠깐 눈을 붙이고서야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래도 아름은 힘들다는 말을 입에 잘 담지 않았어요. 아름에게는 함께 사는 노인이 한 분 있었습니다. 점례 할머니라고 불리는 78배 노인이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이였어요. 보육원을 나와갈 곳이 없던 아름을 걷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할머니가 병들어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아름은 그런 할머니를 친할머니나 다름없이 살뜰히 모셨어요. 그날 아침에도 아름은 일을 마치고 한 걸음에 돌아왔습니다. 식은 죽을 데워 할머니의 머리맡에 가져다 놓았어요. 할머니, 오늘은 좀 어떠세요? 아름이 다정하게 할머니의 손을 주물러 드렸습니다. 점례 할머니는 주름진 얼굴로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고생이 많구나, 우리 아가. 그 한마디에 아름은 그저 환하게 웃어 보였어요. 할머니는 가끔 아름에게 무언가 말하려다 끝내 입을 다물곤 했습니다. 세상에 둘뿐인 가족이었지만 그 방은 늘 따뜻했습니다. 사실 아름에게도 한때 꿈이 있었어요. 공부를 곧잘 해 대학에도 합격했었습니다. 하지만 등록금을 마련할 길이 없었습니다. 고아인 아름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등록금 고지서를 받아든 날, 아름은 합격증을 서랍 깊이 넣었습니다. 그렇게 아름은 꿈을 접고 일터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래도 가끔 아름은 낡은 교과서를 꺼내보곤 했어요. 접어둔 꿈이 아주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할머니가 나으면 다시 공부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아름은 그 작은 희망 하나로 고단한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새벽이면 어김없이 트럭에 올라 또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은 도시 꼭대기 화려한 회장실에 있었습니다. 그 손에는 수천억의 재산과 권력이 쥐어져 있었어요. 또 한 사람은 도시 끝자락 어두운 반지하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까마득히 멀었습니다. 평생 한 번 스칠 일조차 없어 보이는 사이였어요. 하지만 운명은 이미 그 둘을 향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의 생일이 돌아왔습니다. 해마다 이날이면 서경은 홀로 길을 나섰어요. 남편이 생전에 가장 아끼던 차를 손수 몰았습니다. 25해가 지났어도 늘 정성껏 관리해온 검은 세단이었습니다. 서경은 김 실장의 동행마저 마다했어요. 이 길만큼은 남편과 둘이 가고 싶었거든요. 서경은 차에 올라 천천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도심을 벗어나자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빌딩 숲은 사라지고 울창한 산길이 이어졌어요. 구불구불한 내리막이 산허리를 감고 돌았습니다. 서경은 엑셀에서 발을 떼고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차가 자꾸만 빨라졌어요. 속도계 바늘이 무섭게 위로 치솟았습니다. 놀란 서경이 브레이크를 힘껏 밟았습니다. 하지만 페달은 아무 저항 없이 바닥까지 쑥 들어갔어요. 몇 번을 다시 밟아도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경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바닥에서 식은 땀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핸들을 쥔 손마디가 하얗게 변하도록 힘을 주었습니다. 기어를 바꾸려 해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는 비명 같은 엔진음을 내며 산길을 내달렸어요. 중앙선을 넘나들며 마주오는 차를 가까스로 피했습니다. 가드레일을 긁으며 불꽃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금속이 갈리는 날카로운 소리가 귀를 찢었습니다. 저 앞에 급커브가 그 너머에
까마득한 낭떠러지가 보였습니다. 서경은 직감했어요. 이대로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이상하게도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차분해졌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남편 곁으로 가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서경은 핸들을 부여잡은 채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25해 전 마지막으로 보았던 남편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서경은 눈을 감은 채 가만히 남편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보, 나 데리러 온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침 그 앞을 같은 길로 천천히 내려가던 낡은 1톤 트럭이 있었어요. 새벽 용따를 마치고 외곽 마을로 간병을 가던 아름이었습니다. 그 산길은 아름이 매일 새벽 오가는 길이었거든요. 그날도 어김없이 아름은 그 길 위에 있었습니다. 백미러로 사납게 폭주해 오는 검은 세단이 보였습니다. 스쳐가는 찰나 운전석에서 새파랗게 질린 옆얼굴이 눈에 박혔어요. 그 순간 아름의 가슴 깊은 곳에서 까닭 모를 울림이 일었습니다. 난생 처음 느껴보는 기이한 떨림이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저 사람을 반드시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이성이 끼어들 틈은 없었습니다. 아름의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아름은 재전 재산인 트럭의 속도를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트럭을 비스듬히 틀어 세단을 산비탈 쪽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두 차가 맞물린 채 산비탈을 길게 긁으며 속도를 죽여갔어요. 아름의 트럭이 앞을 받쳐준 덕분에 세단이 차츰 느려졌습니다. 그리고 낭떠러지 끝 한 뼘을 남기고 가까스로 멈춰 섰습니다. 자욱한 연기 속에 정적이 찾아왔어요. 귀를 찢던 굉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아름은 이마를 부딪혀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세단으로 달려갔어요. 운전석 문은 충격으로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당겨도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세단의 엔진룸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연기 사이로 작은 불꽃이 튀었습니다. 서둘러야 했습니다. 아름은 부서진 창틈으로 몸을 밀어 넣었어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팔과 어깨를 긁었습니다. 따가운 쓰라림에도 아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안전벨트를 풀고 축 늘어진 여인을 끌어안았어요. 생각보다 너무도 가벼운 몸이었습니다. 아름은 마지막 힘을 짜내 여인을 차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빠져나오는 순간 한쪽 다리에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아름은 신음을 삼키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발을 뗄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래도 등에 업힌 여인의 가느다란 숨결이 느껴졌어요. 그것이 아름에게 마지막 힘을 내게 해주었습니다. 아름은 비틀거리며 길 가장자리로 멀어졌습니다. 충분히 멀어졌을 무렵이었어요. 등 뒤에서 엄청난 폭발음이 터졌습니다. 검은 세단이 거대한 불길에 휩싸였어요. 벌건 화염이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둘 다 저 불 속에 있었을 거예요. 아름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여인을 풀밭에 눕혔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여인의 뺨을 가만히 두드렸어요. 이윽고 여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을 등진 한 처녀의 얼굴이 보였어요. 피와 먼지로 뒤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서경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 눈빛이, 저 선한 눈매가 어딘가 너무도 익숙했거든요. 가슴 밑바닥에서 무언가가 왈칵 솟구쳤습니다. 아름이 여인을 일으키려 상체를 숙였습니다. 그때 바람에 아름의 머리칼이 한쪽으로 쓸려 넘어갔어요. 귀 뒤로 무언가 작고 붉은 자국이 언뜻 스쳤습니다. 하지만 서경은 그것을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처녀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할 뿐이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완전한 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토록 오래 알아온 사람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서경은 떨리는 손을 들어 처녀의 피 묻은 뺨에 가만히 가져다 댔습니다. 처녀는 영문도 모른 채 그 손을 따뜻하게 받쳐주었어요. 서경은 그 까닭을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경은 가까스로 정신을 추슬렀습니다.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지만 정신만은 또렷해졌습니다. 눈앞에는 아직도 검은 연기를 뿜는 차의 잔해가 있었어요. 25회를 소중히 간직해온 남편의 유품이었습니다. 그것이 한 줌재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서경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어요. 가슴이 미어졌지만 이상하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온몸 곳곳이 욱신거렸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때 서경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폭발의 충격으로 멀리 튕겨나간 부품들이 길에 흩어져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유난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서경은 비틀거리며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검게 그을린 고무 호스 조각이었어요. 다름 아닌 브레이크 호스의 일부였습니다. 서경은 그것을 집어들고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순간 그녀의 얼굴이 사색으로 변했어요. 호스에 잘린 단면이 이상했습니다. 세월에 닳아 저절로 끊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날카로운 무언가로 일부러 자른 듯 단면이 매끈했어요. 칼이나 가위로 베어낸 것이 분명했습니다. 서경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브레이크 호스를 잘랐던 것입니다. 서경을 죽이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서경은 그 호스 조각을 손에 꼭 쥔 채 부들부들 떨었어요. 서경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도대체 누가 무엇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어요. 이 거대한 회사를 탐내는 자들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서경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이가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자는 서경이 죽었다고 믿고 있을 터였어요. 중요한 건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아직 그것을 모른다는 점이었습니다. 만약 서경이 살아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범인은 분명 또다시 손을 써올 것이 뻔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이 처녀까지 위험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었어요. 서경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대성유통의 회장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회사 안에도 누가 범인의 사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경호도 법무도 누구 하나 마음 놓고 믿을 수 없었어요. 믿을 사람은 오직 김 실장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20년을 곁에서 지켜본 남편이 마지막까지 믿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에게 연락하는 것조차 위험했습니다. 범인이 어디서 지켜보고 있을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서경은 지금 철저히 몸을 숨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숨을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범인의 눈에 가장 먼저 띌 것이 분명했어요. 호텔도 별장도 범인의 눈과 귀가 이미 닿아 있을지 몰랐습니다. 서경은 손에 쥔 호스 조각을 작업복 주머니 깊이 감추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훗날 범인을 잡을 결정적 증거였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얼른 신고할게요. 아름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서경은 번개처럼 손을 뻗어 그 휴대폰을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사정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 돼. 서경이 절규하듯 외쳤어요.
경찰을 부르면 나 정말 죽어. 아름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방금까지 차분하던 부인이 갑자기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름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서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가까스로 거짓말을 짜냈습니다. 내가 사채업자들한테 쫓기고 있어. 아름의 눈이 커졌습니다. 빚을 못 갚으면 죽이겠다고 했거든. 서경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저 사고도 분명 그놈들 짓일 거야.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공포만은 거짓이 아니었으니까요. 그 절박함이 목소리에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그놈들이 바로 알아. 서경이 두 손을 모아 빌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제발. 사실 서경도 알고 있었어요. 오늘 처음 본 이 처녀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처녀가 입을 잘못 놀리면 모든 게 끝장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달리 기댈 곳도 없었습니다. 지금 서경의 곁에는 이 처녀밖에 없었으니까요. 서경은 짧은 순간에 수십 번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낯선 처녀에게 목숨을 걸어보기로 했어요. 수조원을 쥔 회장이 낡은 작업복의 처녀에게 두 손 모아 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목숨이 위태로운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아름은 잠시 망설였어요. 상식대로라면 신고를 하는 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부인이 너무도 가엾어 보였습니다. 낯선 사람을 집에 들이는 일이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붙잡는 그 손을 차마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아름은 늘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 앞가림도 벅찬 형편이었지만 어려운 일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사채업자라는 말이 아름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아름도 빚에 쫓겨본 적이 있었거든요. 트럭을 마련하느라 진 빚 때문에 밤잠을 설친 날이 많았습니다. 독촉 전화에 가슴이 철렁하던 그 두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겁에 질린 부인의 눈빛에서 아름은 외로움을 읽었어요. 세상에 기댈 곳 하나 없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외로움이 어쩐지 남 같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아주머니. 아름이 조용히 말했어요. 신고 안 할게요. 제가 숨겨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서경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서경은 떨리는 손으로 아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름은 부인을 조심스럽게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제 낡은 점퍼를 벗어 부인의 어깨에 둘러주었습니다. 그렇게 단 한마디의 거짓말로 두 사람의 운명이 얽히기 시작했어요. 서로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였습니다. 오늘의 이 거짓말이 두 사람을 어디까지 끌고 갈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불타는 차의 잔해를 뒤로하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름이 서경을 부축해 산길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도심을 벗어나 좁은 골목으로 접어들자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번쩍이는 빌딩 대신 낡은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담벼락과 녹슨 대문이 줄지어 있었어요. 가난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동네였습니다. 가파른 달동네 골목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아름은 다친 다리를 절뚝이면서도 서경의 팔을 놓지 않았어요. 서경이 행여 넘어질까 한시도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 아름의 걸음이 잠깐 휘청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이를 악물고 다시 서경을 붙들었어요. 가다 말고 문득 걸음을 멈추더니 제 겉옷을 벗어 서경의 몸을 단단히 감쌌습니다. 이렇게 하면 미끄러져도 붙잡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요.
거의 다 왔어요. 아름이 가쁜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그 말에 서경은 가슴 한쪽이 뭉클해졌습니다. 마침내 골목 끝 낡은 반지하 방에 다다랐습니다. 아름이 삐걱대는 철문을 열었어요. 방 안은 정말 비좁았습니다. 낡은 세간과 살림살이가 한쪽에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들떠 있었어요. 천장 한 구석에는 물이 샌 자국이 거뭇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서경의 성북동 저택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초라한 공간이었습니다. 가스레인지 하나의 작은 냉장고가 살림의 전부였어요. 한 사람이 겨우 몸을 누일 만한 방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저 처녀는 홀로 하루하루를 버텨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어요. 서경은 이 비좁고 낡은 방에서 생전 처음 느껴보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화려한 저택에서는 늘 긴장하며 살았어요. 누가 적인지 알 수 없었고 언제든 뒤에서 칼이 날아올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반지하 방에서는 그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이곳이라면 누구도 자신을 찾지 못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이 처녀만은 자신을 해치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여기 좀 앉으세요. 아름이 낡은 방석을 털어내밀었습니다. 따뜻한 물이라도 한 잔 끓여드릴게요. 아름은 좁은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였어요. 서경은 방석에 앉아 가만히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는 용달 배송 일정이 빼곡히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구석에는 손때 묻은 낡은 책 몇 권이 쌓여 있었어요.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의 흔적이었습니다. 잠시 후 아름이 김이 오르는 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드시고 몸 좀 녹이세요. 많이 놀라셨을 텐데. 구수한 보리차 한 잔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어요. 서경은 두 손으로 잔을 감싸 쥐었습니다. 이윽고 밤이 깊었습니다. 아름은 하나뿐인 이불을 서경에게 내어주었어요. 그리고 자신은 구석에서 낡은 외투를 덮고 누웠습니다. 아주머니, 편히 주무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름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하루 종일 고된 일에 시달린 탓에 금세 잠이 든 것입니다. 서경은 가만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름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뒤였어요. 가방 깊숙한 곳에서 작은 휴대폰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직 김 실장만이 아는 비상용 전화였어요. 서경은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전화가 연결되었어요. 회장님. 김 실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살아계셨습니까? 사고 소식을 듣고 제가 얼마나. 조용히 해. 서경의 목소리가 차갑게 바뀌었습니다. 방금까지 사체에 쫓기던 가엾은 아주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수조원대 그룹을 이끄는 철이 여제의 눈빛이 돌아왔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나는 실종된 것으로 아니면 중태에 빠진 것으로 처리해. 서경은 잘린 브레이크 호스를 떠올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했어요. 그 얼굴 없는 손이 누구의 것인지 아직은 그림자조차 잡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 그자는 또 손을 써올 거야. 내가 깨어나지 못한다고 믿게 만들어. 의식 없이 누워있는 걸로. 그래야 안심하고 제 발로 걸어 나올 테니까. 누가 내 빈자리를 노리는지 똑똑히 지켜봐. 서경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차량에서 잘린 호스 조각, 경찰보다 먼저 확보해. 호스요. 그럼 설마. 김 실장이 숨을 멈추는 소리가 들렸어요. 단순 사고가 아니야. 누군가 일부러 브레이크를 잘랐어. 제 목숨을 걸고 회장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내 위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너만 알고 있어. 서경은 그렇게 이르고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통화 기록을 깨끗이 지운 뒤 휴대폰을 다시 깊이 감추었어요. 서경은 잠시 천장을 올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25해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 목숨을 맡기고 있었어요. 그것도 이름조차 모르는 가난한 처녀에게 말입니다. 서경은 다시 낡은 이불 속에 몸을 뉘었습니다. 물샌 자국이 거뭇한 천장을 가만히 올려다보았어요. 비좁고 초라한 방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25해 동안 한시도 긴장을 풀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말입니다. 오늘 밤만큼은 그 단단한 갑옷을 잠시 내려놓아도 될 것 같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여자가 가장 초라한 방에서 비로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서경은 낯선 천장을 보며 눈을 떴습니다.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잔 기분이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욱신거렸지만 마음만은 한결 가벼웠어요. 부엌 쪽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름이 벌써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을 다녀온 뒤인데도 쉴 줄을 몰랐어요. 잠시 후 아름이 작은 밥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흰쌀밥과 된장찌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계란말이와 김치가 곁들여진 소박한 밥상이었어요. 별것 없지만 그래도 아침은 드셔야죠. 아름이 수줍게 웃으며 수저를 건넸습니다. 서경은 그 밥상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성북동 저택에서는 인류 요리사가 차린 진수성찬을 먹었어요. 세상의 온갖 귀한 음식이 그녀의 식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산의 진미도 이만큼 따뜻하지는 않았습니다. 서경은 천천히 수저를 들어 된장찌개를 떠먹었어요. 구수하고 깊은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이상하게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정성껏 차려준 밥상이 얼마만이었을까요? 아름은 제 몫의 반찬을 자꾸만 서경 쪽으로 밀어주었어요. 많이 드세요. 사람이 잘 먹어야 기운을 차리죠. 그 무심한 다정함에 서경은 또 한 번 마음이 일렁였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아름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 한쪽 구석으로 가더니 누군가를 살뜰히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제야 서경은 그 방에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이불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름이 거두어 모시는 점례 할머니였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이라고 했어요. 아름은 할머니의 등을 받쳐 일으켜 앉혔습니다. 미음을 한 술 한 술 정성껏 떠먹였습니다. 입가에 흐른 미음을 닦아주는 손길이 더없이 다정했어요. 할머니, 오늘은 좀 더 드셔야 해요. 아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경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어요. 가슴 한구석이 뭉클하게 차올랐습니다. 제 한몸 건사하기도 벅찬 형편이었어요. 그런데도 아름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노인을 친혈육처럼 모셨습니다. 이렇게 선한 사람이 어째서 이토록 힘겹게 살아야 할까요? 서경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안타까움이 일었습니다. 문득 서경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할머니와는 어떻게 함께 살게 됐어요? 아름은 잠시 미음 그릇을 내려다보았어요. 저 부모 없이 보육원에서 자랐거든요. 아름이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17에 거길 나와갈 곳이 없을 때 할머니가 걷어주셨어요. 그 목소리에는 슬픔도 원망도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나온 길을 덤덤히 들려주는 것뿐이었어요. 서경의 가슴이 까닭 모르게 저릿하게 아려왔습니다. 할머니를 다 보살핀 아름이 다시 밥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세요. 그래서 제가 곁에 있어야 해요. 아름이 멋쩍게 웃으며 말했어요. 서경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보아하니
혼자서 두 사람 몫을 다하는 것 같은데 힘들지 않아요. 아름이 환하게 웃었어요. 이렇게 곁에 누가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데요. 그 말이 석영의 가슴을 깊이 울렸습니다. 곁에 누가 있다는 게 다행이라니. 석영은 평생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은 언젠가 떠나고 결국 혼자 남는다고만 믿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곁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처녀는 가진 것 하나 없이도 곁에 사람을 보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날 밤 석영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점례 할머니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댁도 우리 아름이 신세를 지는가 보구먼. 석영은 흠칫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저 아이가 언젠가 큰 복을 받을 거요. 할머니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제 핏줄도 아닌 이 늙은이를 저리 거두니 말이오. 그 말에 석영은 가만히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쩌면 자신도 저 처녀에게 빚을 지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며칠이 그렇게 흘러갔어요. 석영은 사체에 쫓기는 아주머니 행세를 하며 반지하에 머물렀습니다. 낮이면 아름은 일을 나갔고 석영은 홀로 방을 지켰습니다. 저녁이면 두 사람은 작은 밥상에 마주 앉았어요. 별다른 말은 없었지만 그 시간이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석영은 자기도 모르게 아름을 돕고 싶어졌습니다. 신분을 숨긴 채였지만 작은 것 하나라도 보태고 싶었어요. 설거지를 거들기도 하고 빨래를 개기도 했습니다.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일들이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루는 석영이 아름의 손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거칠게 갈라지고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어요. 이제 갓 25인 처녀의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석영은 그 손을 가만히 잡아주고 싶었습니다.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자꾸만 일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어느 저녁 석영은 문득 아름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밥을 먹는 모습, 웃는 인매가 어딘가 익숙했어요. 국이 뜨거울 때 호호 불어 먹는 버릇마저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래전 잃어버린 누군가를 자꾸만 떠오르게 했습니다. 석영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어요. 정신이 많이 약해진 탓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25해 동안 꽁꽁 닫혀있던 석영의 가슴이었어요. 그곳에 작은 온기가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 온기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석영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반지하의 아침은 늘 아름이 흥얼대는 나직한 콧노래로 시작되었습니다. 석영은 밥 짓는 그 노랫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가락이 너무나 익숙했어요. 오래전 남편이 면도를 하며 흥얼대던 바로 그 노래였습니다. 석영의 손끝이 저도 모르게 가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음을 누르는 버릇까지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그날 점심 아름은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석영은 한술 떠넣고는 그대로 멈칫했습니다. 혀끝에 닿는 간이 어쩐지 너무도 낯익었어요. 신김치를 들기름에 먼저 달달 볶아내는 손맛이었습니다. 석영이 시집와 처음 배운 바로 그 방식이었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닐 텐데 어찌 일이 똑같을까요? 석영은 수저를 차마 내려놓지 못했어요. 오래전 부엌에서 맛있다며 웃던 남편의 얼굴이 문득 스쳤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함께 지내며 석영은 아름을 따라다녔습니다. 새벽이면 아름이 모는 낡은 1톤 트럭에 함께 올랐어요. 용달 일이라는 게 보기보다 훨씬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르고 계단을 수십 번씩 오르내렸습니다.
그 작은 몸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신기할 정도였어요. 그러면서도 아름은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짐을 묶는 손놀림도 어찌나 야무진지 몰랐어요. 밧줄을 2번 감아 매듭 짓는 그 손길이 눈에 익었습니다. 오래전 남편이 짐을 동여매던 모습과 꼭 같았어요. 서경은 저도 모르게 그 손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차 사무소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변 반장이라는 사내가 아름을 불러 세웠어요. 사무소에 일감을 쥐고 흔드는 자였습니다. 너 요새 일을 그따위로 하면 어떡해? 변 반장이 대뜸 언성을 높였어요. 아름이 영문도 모른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 달 수수료는 절반 더 떼야겠다. 터무니없는 횡포였지만 아름은 따지지 못했습니다. 이 사무소에서 일감이 끊기면 당장 살 길이 막막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더 잘하겠습니다. 아름이 연신 허리를 굽혔습니다. 변 반장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다른 기사들이 다 보는 앞에서 아름을 비아냥거렸습니다. 여자가 무슨 용딸이냐, 곱게 시집이나 갈 것이지. 사람들의 비웃음이 아름의 등에 화살처럼 꽂혔어요. 그래도 아름은 묵묵히 짐칸 문을 닫을 뿐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는 서경의 2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따지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름 없는 아주머니일 뿐이었습니다. 서경은 끓어오르는 분을 억지로 눌러 삼켰습니다. 대신 그 사내의 얼굴과 사무소 상호를 똑똑히 새겨두었어요. 언젠가 반드시 이 빚을 새마게 하리라 다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이었습니다. 서경은 방 한구석에 쌓인 낡은 책들을 보았어요. 손때가 까맣게 묻은 간호학 책과 검정고시 문제집이었습니다. 귀퉁이마다 빼곡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되고 싶었어요. 어느새 곁에 온 아름이 멋쩍게 웃었어요. 아픈 사람을 돌보는 게 좋아서요. 하지만 할머니 병수발에 생계까지 떠안으며 꿈을 접었다고 했습니다. 학원은커녕 책 한 권 마음 편히 펼칠 틈이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언젠가는 하고 아름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서경은 그 책들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이렇게 반듯한 아이가 어쩌다 이리 깊은 수렁에 빠졌을까요? 다음 날부터 서경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비상시를 대비해 몸에 지녀온 폐물 몇 점이 있었어요. 서경은 그것을 동네 전당포에 슬며시 맡겼습니다. 그 돈으로 아름 모르게 밀린 공과금을 대신 치렀어요. 시장에서 반찬거리를 사다 슬며시 냉장고를 채워두기도 했습니다. 아름이 동네 인심인 줄 알고 좋아할 때면 서경은 그저 말없이 웃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이토록 따뜻한 일이었던가요? 그녀는 난생 처음 그런 기쁨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름의 트럭이 길 한복판에서 멈춰 선 적이 있었어요. 서경이 몰래 수리비를 보태줘도 아름은 영문 몰라 고개만 갸웃거렸습니다. 깊은 밤 서경은 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래도록 묻어두었던 옛 기억이 불쑥 밀려왔어요. 25해 전 그 끔찍하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산통 끝에 정신을 잃었다 깨어났을 때였습니다. 하얀 가운의 의사가 무표정한 얼굴로 다가왔어요. 안타깝지만 아기는 잘못되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서경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차디찬 빈손으로 병실을 나서야 했어요. 그 뒤로 서경은 2번 다시 웃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쪽에 평생 아물지 않는 구멍이 뚫린 것입니다. 그날 그 의사의 무표정만은 오래도록 잊히지 않았어요. 며칠이 더 지난 어느 밤이었습니다. 서경은 잠든 아름의 머리맡으로 가만히 다가갔어요. 아이가 뒤척이며 고개를 모로 돌렸습니다. 그 순간 흘러내린 머리칼 사이로 무언가 언뜻 비쳤습니다.
왼쪽 귀 뒤 작고 붉은 자국 같은 것이었어요. 하지만 어두운 방 안이라 석영은 미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잠을 깨울까 조심스레 이불만 여며 주었습니다. 아이의 잠든 숨소리만 방 안에 나직이 퍼져나갔어요. 석영은 다시 자리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도무지 떨쳐낼 수 없는 한 가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어쩌면 이리도 닮았을까요? 웃는 인매도 손맛도 흥얼대는 노래까지도 말입니다. 세상에 이런 우연이 또 있을 리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대체 누구이기에 이토록 익숙한 것일까요? 석영은 그 답을 알지 못한 채 긴 밤을 뒤척였습니다. 그 무렵 반지하의 살림에는 작은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석영은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기도 했습니다. 25해 동안 한 번도 짓지 못한 웃음이었어요. 아름과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시간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저녁이면 둘이 옛날 드라마를 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은 아름이 길에서 붕어빵을 사와 건네기도 했어요. 석영은 그 따뜻한 종이봉투를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이 작은 방이 저택보다 따뜻했습니다. 석영은 난생 처음으로 사람 사는 온기를 느끼고 있었어요. 날이 갈수록 석영은 아름에게 마음을 더 깊이 기댔습니다. 이 아이만은 자신을 속이지 않으리란 믿음이 있었습니다. 세상 누구도 주지 못한 안식을 이 작은 방이 주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벽 일을 나갔던 아름이 휘청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찬 새벽바람을 맞으며 무리하게 일한 탓이었습니다. 아름은 그 자리에 스르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주머니, 저 잠깐만 누울게요. 간신히 그 말을 남기고 아름이 정신을 놓았어요. 석영은 깜짝 놀라 달려가 아름을 부축했습니다. 이마를 짚어보니 불덩이처럼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석영의 손길이 다급해졌어요. 젖은 수건으로 아름의 이마를 식히고 또 식혔습니다. 한밤중에 문을 연 약국을 찾아 해열제를 사왔습니다. 돌아와서는 부엌에서 흰죽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평생 부엌일이라곤 모르고 살아온 그녀였습니다. 그런데도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오래전 병든 남편을 간호하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석영은 정성껏 쓴 죽을 한 술 한 술 떠먹였어요. 열에 들뜬 아름이 잠결에 무어라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저는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그 와중에도 아름은 남을 먼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석영의 눈시울이 뜨겁게 젖어들었어요. 늘 남을 돌보기만 하던 아이였습니다. 이제는 석영이 그 아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문득 석영은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어요. 이 아이를 돌보는 일이 어쩐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해온 일처럼 손에 익었습니다. 하지만 석영은 그 까닭을 알지 못했어요. 밤새 아름의 곁을 지킨 석영이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열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름은 고른 숨을 내쉬며 곤히 잠들어 있었어요. 석영은 땀에 젖어 들러붙은 머리칼을 살며시 쓸어 넘겼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창으로 스며든 아침 햇살이 아름의 얼굴을 환히 비추었어요. 머리칼이 넘어가며 왼쪽 귀 뒤가 드러났습니다. 그곳에 작고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석영의 동작이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숨이 턱 막히고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귀 뒤에 새겨진 작고 붉은 표식이었습니다. 마치 동백 꽃잎 한 장이 내려앉은 듯한 모양이었어요. 석영은 떨리는 손으로 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온 세상이 발밑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석영은 차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두 눈은 오직 그 작은 붉은 표식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보고도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25해 전 그 밤의 기억이 선연히 되살아났어요. 산통 끝에 의식이 가물가물 흐려지던 순간이었습니다. 서경은 갓 태어난 아이를 단 한 번 품에 안았습니다. 따뜻하고 작은 몸이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어요. 서경은 아이의 왼쪽 귀 뒤에 가만히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 자리에 작은 붉은 꽃잎 같은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입술에 닿던 그 보드라운 감촉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품어본 순간이었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아이는 이미 곁에 없었어요. 의사는 아이의 주검조차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충격이 클 거라며 황급히 데려가 버렸어요. 서경은 그 말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가슴에 묻고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서경의 두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온몸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려왔습니다. 같은 자리, 똑같은 모양의 붉은 꽃잎이었습니다. 서경은 잠든 아름의 얼굴을 뚫어지게 들여다보았어요. 웃는 인매도, 콧날의 선도, 어딘가 자신을 닮아 있었습니다. 죽은 남편의 모습마저 어렴풋이 어른거렸습니다. 설마 내가. 서경의 입에서 낮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하지만 곧 거세게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내 아이는 그날 죽었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의사가 분명 그렇게 못 박았으니까요. 25해를 그렇게 믿고 살아온 서경이었습니다. 죽은 아이가 살아 돌아올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서경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어요. 25의 묵은 슬픔과 의심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믿고 싶은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어지럽게 뒤엉켰습니다. 그런데도 가슴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어요. 머리는 아니라는데 심장은 자꾸만 그렇다고 외쳤습니다. 서경은 잠든 아름의 손을 가만히 그려쥐었습니다. 거칠고 메마른 그러나 더없이 소중한 손이었어요. 만약 정말로 이 아이가 그 아이라면,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내 딸이 살아있는 것이라면,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서경은 숨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날이 밝을 때까지 서경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든 아름의 얼굴에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했어요. 이 떨림이 부질없는 착각인지 기적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서경은 떨리는 손으로 아름의 머리카락 몇 올을 조심스레 거두었어요. 아름이 쓰던 낡은 칫솔도 가만히 챙겨두었습니다. 김 실장을 통해 은밀히 친자 확인을 맡길 작정이었어요. 아름을 속이는 것 같아 마음 한구석이 아렸습니다. 하지만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아이를 흔들 수 없었어요.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아무것도 내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이가 정말 살아 돌아온 것인지, 서경은 그 진실을 제 두 눈으로 반드시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뒤 서경은 김 실장과 은밀히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아름의 머리카락과 칫솔이 비밀리에 검사기관으로 넘어갔습니다. 서경은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한숨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하루가 한 달처럼 길고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검사 결과가 늦어질수록 서경의 애가 타들어갔습니다. 혹여 헛된 기대였을까 두려워 밤마다 가슴을 쳤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과가 나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서경은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받아들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내려가는 손끝이 사정없이 떨렸습니다. 친자 확률 99.99%. 서경의 눈앞이 하얗게 흐려졌어요. 틀림없는 친자라는 움직일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아이가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25해를 가슴에 묻어온 바로 그 딸이었어요. 서경은 결과지를 끌어안고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참고 참았던 울음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어깨만 들썩였습니다. 딸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귀한 아이로 자라 있었어요. 25회를 짓눌러 온 회한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아름을 끌어안고 싶었습니다. 내가 내 엄마라고, 너를 찾았다고 외치고 싶었어요. 25회의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고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젖 한 번 물리지 못하고 떠나보낸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가까이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경은 가까스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기쁨에 들떠 모든 것을 그르칠 수는 없었어요.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분명 의사는 아이가 잘못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딸은 보육원에서 자라야 했을까요? 혹시 누군가 갓난아이를 빼돌린 것은 아니었을까요? 25회 전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인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손이 지금 다시 서경의 목을 노리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서경은 차근차근 그날의 일을 되짚어 보았어요. 출산을 맡았던 그 병원, 그 무표정한 의사의 얼굴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번 사고와 그날의 일이 무관하지 않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 무엇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었어요. 서경은 무거운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같은 시각 대성그룹 본사의 회장실이었습니다. 서경의 시동생 서재호 전무가 그 방에 들어섰어요. 형수가 앉던 회장의 의자를 그가 천천히 쓸어보았습니다. 회장이 사고로 중태에 빠진 지도 벌써 여러 날이었습니다. 그룹은 비상체제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서재호는 그 틈을 파고들어 실권을 거머쥐어 갔습니다. 임원들을 하나둘 제 사람으로 갈아치웠습니다. 오래도록 형의 그늘에 가려있던 그였어요. 이제야 그 자리가 제 손안에 들어오는 듯 했습니다. 대성그룹의 정관에는 한 가지 조항이 있었어요. 직계 후손이 없으면 형제가 경영권을 잇는다는 조항이었습니다. 서재호가 오래도록 눈독 들여온 바로 그 한 줄이었습니다. 형도 형수도 그리고 그 핏줄마저 사라진다면 어찌 될까요? 모든 것이 고스란히 자신의 차지가 될 터였습니다. 그러나 서재호의 표정은 어쩐지 편치 않았어요. 사고 현장에서 끝내 회장의 시신이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불에 탄 차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고 차량을 두고 석연치 않은 말이 그의 귀에 들어왔어요. 자네 일부가 어찌된 일인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 꺼림칙한 소문이 자꾸만 서재호의 마음에 걸렸어요. 무엇보다 시신이 없다는 사실이 그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형수가 설마 아직 살아있는 건가? 여기까지 온 이상 이제와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형의 그늘에서 숨죽여온 세월이 그를 떠밀고 있었어요. 나직이 내뱉는 그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서재호는 곧장 은밀한 사람들을 풀었습니다. 회장의 행방을 샅샅이 수소문하기 시작했어요. 병원이며 별장이며 닿을 수 있는 곳은 모조리 뒤졌습니다. 만에 하나 형수가 살아 돌아온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 올린 야심이 한순간에 무너질 테니까요. 서재호에게 회장의 생존은 반드시 지워야 할 변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물이 서서히 좁혀들고 있었어요. 김 실장은 가슴을 졸이며 서경에게 위험을 알렸습니다. 호스 조각을 빼돌린 일이 들통날 뻔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재호의 사람들이 사고 기록을 다시 들추고 있었어요. 포위망은 생각보다 빠르게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한편 아름의 형편은 갈수록 더 고단해졌습니다. 변 반장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돌을 더해갔어요.
일감을 빌미로 수수료를 마구 떼어갔습니다. 멀쩡한 짐을 두고 트집을 잡아 배송비를 깎기도 했습니다. 아름은 묵묵히 견디며 새벽부터 밤까지 트럭을 몰았어요. 하루는 변 반장이 아름의 멱살을 잡고 윽박질렀습니다. 없는 사고를 핑계로 터무니없는 배상을 물리려 들었습니다. 아름은 억울함에 입술을 깨물면서도 고개를 숙였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서경의 가슴이 갈갈이 찢어졌습니다. 이제는 남이 아니라 제 딸이었어요. 저 험한 세상에 딸을 더는 혼자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서경의 마음속에서 두 가지 불길이 동시에 타올랐어요. 하나는 딸을 되찾은 벅찬 기쁨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딸마저 잃을지 모른다는 서늘한 공포였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한 손이 딸에게 뻗치면 어찌 될까요? 서경은 두 주먹을 굳게 말아 쥐었습니다. 서경은 김 실장에게 은밀히 지시를 내렸습니다. 25해 전 그 병원의 기록부터 낱낱이 캐라고 했어요. 그리고 서재호의 일거수일투족을 빠짐없이 살피라 일렀습니다. 이제는 숨어 떨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냥감이 아니라 사냥꾼이 될 차례였어요. 잃었던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일어서야 했습니다. 서경의 눈빛이 오래전 그 단단하던 회장의 것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되찾은 기쁨과 닥쳐올 공포가 그렇게 한꺼번에 조여들고 있었습니다. 서재호의 손길은 끈질겼습니다. 낯선 사내들이 동네 골목을 기웃거리기 시작했어요. 한 사내가 사진 한 장을 들고 집집마다 묻고 다녔습니다. 서경의 얼굴이 박힌 사진이었어요. 포위망은 끝내 반지하 골목까지 다다랐습니다. 서경은 까닭 모를 불안에 자꾸만 창밖을 살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 예감은 곧 끔찍한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름과 서경이 막 저녁상을 물린 참이었어요. 갑자기 철문이 거칠게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건장한 사내 둘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찾았다. 여기 계셨군요. 사내들의 눈이 서경에게 못 박혔어요. 서경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누구세요? 왜 이러세요? 아름이 놀라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사내 하나가 아름을 거칠게 밀쳐냈어요. 아름이 벽에 부딪혀 모서리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이마에서 붉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름아. 서경이 비명을 지르며 아름에게 달려갔어요. 하지만 사내들이 그런 서경의 팔을 우악스레 붙잡았습니다. 서경은 사내들의 소나기에서 거칠게 몸부림쳤습니다. 피 흘리는 아름을 향해 미친 듯이 손을 뻗었어요. 그 아이한테서 당장 손을 떼지 못해. 서경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갈라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경의 눈빛이 돌변했어요. 방금까지 겁에 질려 있던 아주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내 이놈들,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느냐. 서리빨 같은 호령이 좁은 방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사내들이 저도 모르게 움찔하며 손을 멈췄어요. 오랜 세월 수만 명을 호령해 온 위험이었습니다. 내 놈들 주인에게 전해라. 윤석영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고. 아름은 그 모습을 넋이 나간 듯 바라보았어요. 제가 알던 그 아주머니가 정말 맞나 싶었습니다. 좁은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때 골목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김 실장이 사람들을 이끌고 들이닥친 것입니다. 미리 서경의 위치를 지키고 있던 그였어요. 형세가 불리해지자 사내들은 황급히 몸을 뺐습니다. 오늘은 이만 물러가지만 곧 다시 뵙겠습니다. 사내들은 그 말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였어요. 서경은 떨리는 손으로 아름의 이마를 살폈습니다.
상처에서는 여전히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어요. 많이 다쳤구나. 어서 약을 발라야지. 서경이 황급히 약상자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름은 그 손을 슬며시 밀어냈어요.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아름은 이마를 감싼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제 눈으로 본 광경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어요. 늘 가엾고 약하기만 하던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순간에 사내들을 호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분명 아주머니를 회장님이라 불렀어요. 아주머니. 아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방금 그 사람들이 아주머니더러 회장님이라고. 서경은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었어요. 미안하다. 너를 속일 생각은 아니었어. 서경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사채에 쫓기는 사람이 아니야. 대성그룹을 이끌어온 윤서경이라고 한다. 아름의 두 눈이 충격으로 커다랗게 벌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만 같았어요. 미더운 세상이 발밑에서 송두리째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17회를 보육원에서 버림받은 아이로 자란 아름이었어요. 세상에 제 편 하나 없이 외로이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그런 아름이 처음으로 마음을 통째로 내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마저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동안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아름의 목소리가 애처롭게 흔들렸습니다. 사채 빚이며 쫓긴다던 그 이야기가 전부. 그래, 전부 거짓이었다. 서경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아름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배신감이 차올랐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아름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어요. 저는 정말로 아주머니가 가여워서 한솥밥 먹고 한 입을 덮으며 식구처럼 여겼는데 가진 것 하나 없는 자신을 가지고 논 것만 같았습니다. 재벌 회장이 무슨 심심풀이로 가난을 구경한 걸까요? 아름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속았다는 사실이 가장 아팠습니다. 가난한 자신이 그저 가엾어 보였던 걸까요? 하룻밤 적선하듯 던져준 동정이었을까요? 생각할수록 비참하고 또 서러웠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모른 척했더라면 나았을 것을. 서경은 그 모든 원망을 묵묵히 받아냈어요. 아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하지만 무엇 하나 변명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딸을 25해나 지켜주지 못한 어미였으니까요. 아름아, 그게 아니야. 다 이유가 있었어. 서경이 다급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아름은 그 손을 매정하게 뿌리쳤습니다. 됐어요. 더는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아요. 아름이 등을 돌리고 말았어요. 서경은 목구멍까지 차오른 한마디를 끝내 삼켰습니다. 사실은 내가 내 잃어버린 딸이라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말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믿어줄 리 없는 또 하나의 거짓으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곁에 머무는 한 아름까지 위험했습니다. 서재호의 손길이 이미 이 골목을 알아버렸으니까요. 서경이 그토록 되찾고 싶던 딸이었습니다. 그 딸이 바로 눈앞에서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지만 마음은 천리나 멀어졌어요. 떠나기 전 서경은 머리맡에 봉투 하나를 가만히 두었습니다. 아름의 치료비와 밀린 빚을 갚고도 남을 돈이었습니다. 그마저 동정으로 여겨질까 마음이 아렸어요. 그래도 다친 몸이라도 추스르기를 바라는 어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경은 소리 없이 그 집을 나섰어요. 딸을 지키기 위한 가장 가슴 아픈 선택이었습니다. 25해 만에 되찾은 순간 서경은 딸을 다시 잃고 있었습니다.
서경은 김 실장이 마련한 외딴 거처에 몸을 숨겼습니다. 낯선 방 안에서 서경은 며칠을 꼬박 앓았습니다. 밥 한 술 넘기지 못하고 자리에 누워만 있었어요. 25해 만에 되찾은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을 제 손으로 또다시 놓아버린 것입니다. 서경의 가슴속에서 오래 묵은 죄책감이 터져나왔어요. 25해 전 그날의 일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그때 더 악착같이 아이를 찾았어야 했어요. 사산이라는 말을 그리 쉽게 믿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모진 마음을 먹고 끝까지 파고들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딸이 그 험한 세월을 겪지 않았을지도 몰랐습니다. 어미가 되어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자신이 미웠습니다. 무엇보다 견딜 수 없는 것은 따로 있었어요. 힘겹게 되찾은 딸이 자신을 원수처럼 여기는 일이었습니다. 차라리 영영 모르고 살았다면 덜 아팠을까요? 아니, 그래도 딸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다행이었습니다. 서경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서경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어요. 그러다 끝내 마음을 굳히고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설령 미움을 받더라도 진실만은 전해야 했어요. 서경은 떨리는 걸음으로 다시 반지하를 찾아갔습니다. 딸을 마주할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게 뛰었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에서 차가운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렸어요. 서경은 우산도 없이 반지하 골목 어귀에 섰습니다. 저만치 불 켜진 창문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선뜻 다가설 용기가 좀처럼 나지 않았어요. 빗물이 옷을 적시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마침 일을 마치고 돌아온 아름과 골목에서 마주쳤습니다. 아름은 서경을 보자 얼굴이 굳어졌어요. 왜 또 오셨어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아름이 차갑게 등을 돌리려 했습니다. 서경은 다급히 아름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아름아, 딱 한 번만 내 말을 들어다오. 서경의 목소리가 간절하게 떨렸습니다. 아름은 굳은 얼굴로 빗물을 닦아냈습니다. 서경의 애타는 눈빛에도 마음은 꿈쩍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서경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내가 내 딸이다. 서경이 가까스로 그 말을 꺼냈습니다. 25해 전에 잃어버린 내 친딸이야. 순간 아름의 눈에 싸늘한 빛이 스쳤어요. 믿기는커녕 더한 모욕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지금 그 말을 저더러 믿으라는 거예요. 아름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고아인 저를 데리고 무슨 장난을 치시는 거예요. 아름의 두 눈에 서러운 눈물이 맺혔어요. 부모 없이 자란 게 그렇게 우스워 보이세요. 재벌 회장님 딸이라니 동화 같은 이야기로 가난한 저를 끝까지 가지고 노실 작정이세요. 서경의 가슴이 칼에 베인 듯 미어졌습니다. 한번 깨진 믿음은 어떤 진실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름에게 부모란 자신을 버린 사람들이었어요. 평생 단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에게 갑자기 어미라니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가난을 비웃으려는 또 다른 거짓으로만 들렸어요. 한 번 속은 마음은 진실 앞에서도 문을 굳게 닫아 걸었습니다. 서경은 그런 아름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버림받은 아이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짐작이 갔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가슴이 미어지게 아팠습니다. 서경은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친자 확인서였습니다. 이걸 봐라. 너와 나는 틀림없는 모녀란다. 하지만 아름은 그 종이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런 종이 조각으로 사람을 우롱하지 마세요. 아름이 매몰차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종이가 빗물 고인 바닥에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아름은 그 말을 남기고 골목 안으로 사라졌어요.
서경은 차마 그 뒷모습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빗속에 홀로 남겨진 서경이었습니다. 젖은 바닥에 떨어진 확인서가 서글프게 번져갔어요. 서경은 그 종이를 주워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빗물에 번진 글자만큼이나 마음도 무너져 내렸어요. 서경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참고 참았던 울음이 끝내 터져 나왔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두 손에 얼굴을 묶고 흐느꼈어요. 세상을 호령하던 철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가장 초라한 골목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가진 것이 산처럼 많아도 정작 딸 하나를 품지 못했어요. 그 사실이 서경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그 많은 재산도 이 순간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딸의 마음 하나 돌리지 못하는 무력한 어미였어요. 서경은 그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내어줄 각오였습니다. 그저 딸이 자신을 한 번만 믿어준다면 그뿐이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굵어지고 있었어요. 서경의 가녀린 흐느낌이 빗소리에 묻혀 흩어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그때 어둠 속에서 김 실장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빛바랜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드디어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25해 전 그 병원과 그 의사를 추적했습니다. 그 의사는 오래전 종적을 감춘 자였습니다. 하지만 김 실장이 마침내 그 행방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자의 입만 열게 한다면 모든 진실이 드러날 터였어요. 누가 갓난아이를 빼돌렸는지 그 검은 손의 정체까지도 말입니다. 서경이 눈물에 젖은 얼굴을 천천히 들어 올렸어요. 무너진 가슴 한구석에 희미한 불씨가 되살아났습니다. 잃었던 딸을 되찾을 마지막 한 가닥 길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건넨 봉투 안에는 놀라운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종적을 감췄던 그 의사를 마침내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오랜 설득 끝에 그 의사가 끝내 입을 열었어요. 25해 전 그날 병원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서경이 낳은 딸은 결코 사산이 아니었습니다. 멀쩡히 살아 우렁차게 울던 갓난아이였어요. 누군가의 사주를 받은 의사가 사산이라 거짓을 고한 것입니다. 그러고는 그 아이를 멀리 보육원에 몰래 내다버렸어요. 그 의사는 죄책감에 평생을 쫓기듯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끝내 이기지 못하고 모든 것을 털어놓은 것입니다. 자백의 한마디 한마디가 서경의 가슴을 후벼 팠어요. 서경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끔찍한 짓을 사주한 자가 누구인지 들었기 때문이에요. 다름 아닌 시동생 서재호였습니다. 형의 핏줄을 지워 그룹을 통째로 차지하려 한 것이었어요. 서경은 솟구치는 분노를 누르며 남은 자료를 마저 살폈습니다. 김 실장은 남편이 남긴 낡은 일기장도 함께 내밀었습니다. 오랜 세월 유품 상자 깊숙이 잠들어 있던 일기였어요. 그 안에는 동생을 경계하는 글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서재호가 회사를 노리고 위험한 일을 꾸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도 차마 동생을 내치지 못했어요. 일기의 마지막 장에는 떨리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혹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든 동생을 조심하라는 당부였습니다. 서경은 그 글귀를 읽고서야 비로소 모든 그림을 맞추었어요. 25해 전 남편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가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그 사고 역시 서재호의 손길이 닿았는지도 몰랐어요. 남편은 제 죽음을 예감하면서도 가족을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서경은 일기장을 끌어안고 끝내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직계만 끊으면 서재호가 그룹을 차지할 수 있었으니까요. 25해 만에 그 잔혹한 진실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한 사람의 끝없는 욕심이 일가족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것입니다. 서경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가까스로 억눌렀어요. 서경의 두 눈에 차디찬 불꽃이 일었습니다. 남편을 빼앗기고 딸을 빼앗기고 자신마저 죽을 뻔했습니다. 그 모든 비극의 뒤에 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에요. 서경은 가만히 두 주먹을 그러쥐었습니다. 이제는 슬픔에 잠겨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빼앗긴 것을 되찾고 죄 지은 자를 단죄할 차례였어요. 조용히 그러나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게 말입니다. 서경은 흐트러진 매무새를 단정히 고쳐 잡았어요. 이제 더 이상 울고만 있는 어미가 아니었습니다. 대성그룹을 일으킨 냉철한 회장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빼앗긴 세월의 값을 한치도 빠짐없이 치르게 할 작정이었습니다. 한편 김 실장은 서경의 뜻을 받들어 아름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 아름은 문을 열어주려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김 실장이 내민 물건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빛바랜 베넷 저고리와 작은 아기 신발 한 켤레였습니다. 25해 동안 서경이 고이 간직해온 것이었어요. 이건 회장님이 잃어버린 따님의 물건입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가 조용히 떨렸습니다. 아름의 시선이 그 작은 신발에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어쩐지 가슴 한구석이 저릿하게 아려왔어요. 선뜻 손이 가지는 않았지만 차마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김 실장은 조용히 그간의 사정을 들려주었어요. 회장님이 어떤 마음으로 곁에 머물렀는지를 말입니다. 김 실장은 남편의 일기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갓 태어난 딸을 향한 벅찬 사랑이 적혀 있었어요. 딸아이의 왼쪽 귀 뒤에 핀 작은 꽃잎 모양의 점. 그 표식을 보고 기뻐하던 아버지의 글귀였습니다. 아름은 떨리는 손으로 제 귀 뒤를 가만히 만져보았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똑같은 붉은 점이 있었어요. 그제야 모든 것이 거짓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눈앞이 핑 돌고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어요. 그 부인이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밥상을 차려주던 그 따뜻한 손길도 생각났어요. 그 모든 것이 거짓일 리 없었던 것입니다. 아름의 두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습니다. 그 부인은 결코 가난을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었어요. 25해를 가슴에 딸을 묻고 살아온 어미였습니다. 적선이 아니라 사무친 그리움이었던 것입니다. 아름은 그 작은 신발을 두 손으로 꼭 그러쥐었어요. 어머니. 아름의 입에서 그 한마디가 가까스로 새어나왔습니다.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너무도 그리운 이름이었습니다. 빗속에서 간절히 손 내밀던 어머니가 떠올랐어요. 그 손을 뿌리치던 순간이 사무치게 후회되었습니다. 아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흐느꼈어요. 잃어버린 줄로만 알았던 어머니가 늘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름의 가슴 속에 비로소 따뜻한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서경과 김 실장은 마지막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머지않아 서재호가 회장에 오르는 취임식이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온 언론과 재계가 지켜보는 자리였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폭로하기로 한 것입니다. 의사의 자백과 남편의 일기, 잘린 브레이크 호스까지 빠져나갈 구멍 하나 없는 완벽한 함정이었습니다. 서경은 되찾은 딸과 함께 그 자리에 설 생각이었어요. 빼앗긴 모녀의 이름을 당당히 되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재호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형수도 그 핏줄도 영영 사라진 줄로만 알았습니다. 승리를 확신한 그가 단상에 오를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숨겨졌던 모든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었어요. 25해 묵은 복수의 칼날이 마침내 시퍼렇게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서재호의 회장 취임식 날이 밝았습니다.
대성그룹 본사의 대강당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임직원과 기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어요. 화려한 꽃 장식과 축하 화환이 단상을 둘러쌌습니다. 서재호는 의기양양하게 그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25회를 기다려온 자리였어요. 이제 대성그룹은 온전히 그의 것이 될 참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비운의 형을 대신할 후계자로 추켜 세웠어요. 누구도 그 화려한 가면 뒤에 감춰진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서재호가 취임 소감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감출 수 없는 미소가 번졌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강당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어요. 한 여인이 또각또각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윤석영 회장이었어요. 장내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태에 빠졌다던 회장이 멀쩡히 살아 나타난 것이에요. 서재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쥔 원고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형수님, 어떻게 여기에? 서재호의 목소리가 사정없이 갈라졌어요. 서경은 한 걸음 한 걸음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어요. 사람들은 제 눈을 의심하며 웅성거렸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회장이 두 발로 걸어 들어온 것입니다. 서경의 표정에는 흔들림 한 점 없었어요. 서재호, 자네 참 오래도 기다렸군. 서경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분했습니다. 이 자리가 그렇게도 탐이 났던가. 서재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뒷걸음질을 쳤어요. 서경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고쳐 잡았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서류한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강당에 모인 모든 이의 시선이 서경에게 쏠렸어요. 서재호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서경은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25해 전에 벌어진 일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남편의 죽음에도 석연찮은 정황이 있었다는 것을요. 갓 태어난 딸이 사산으로 둔갑해 버려졌다는 것도요. 그 모든 짓의 뒤에 서재호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말입니다. 서경의 목소리에는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오랜 세월 가슴에 묻어둔 진실을 또박또박 토해냈습니다. 강당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여기저기서 믿을 수 없다는 탄식이 새어나왔어요. 임직원들은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며 술렁였습니다. 설마 하던 일들이 사실이라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마십시오. 서재호가 발악하듯 소리를 질렀어요. 바로 그때 서경이 한 노인을 앞으로 모셔왔습니다. 김 실장이 어렵게 설득해 함께 온 증인이었습니다. 25해 전 그 병원의 의사였어요. 제가 다 증언하겠습니다. 더는 양심을 속일 수 없습니다. 의사의 떨리는 고백이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사산으로 꾸며 내다버린 일이었습니다. 누구의 사주를 받아 그 짓을 저질렀는지까지 낱낱이요. 그 증언에 강당은 충격으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서재호는 더 이상 둘러댈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서재호의 다리가 풀썩 꺾이고 말았어요. 그래도 서재호는 끝까지 발버둥을 쳤습니다. 모두 모함이라며 핏대를 세워 목청을 높였어요. 하지만 그 외침에 귀 기울이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뒤였으니까요. 대형 화면에는 잘린 브레이크 호스가 비쳤습니다. 남편이 남긴 일기장의 글귀도 차례로 펼쳐졌어요. 빠져나갈 구멍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완벽하다 믿었던 서재호의 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지켜보던 임직원들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어요. 화면에는 사고 당일의 정황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 차량에 손을 댄 흔적이 또렷이 드러났어요. 25회의 진실이 마침내 백일화에 드러난 것입니다. 취임식장은 순식간에 단죄의 자리로 뒤바뀌었습니다. 의기양양하던 단상의 주인이 한순간에 죄인이 되었어요. 화려한 꽃 장식만이 그 자리를 덧없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당 뒤편에서 경찰들이 들어섰습니다. 서재호 씨, 당신을 살인미수와 영아, 유기 등의 혐의로 체포합니다. 서재호는 넋이 나간 얼굴로 끌려나갔어요. 25회 동안 쌓아올린 거짓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토록 탐내던 자리에서 그는 수갑을 차고 말았습니다. 욕심이 부른 끝은 그렇게 비참하기만 했어요. 그날 이후 서재호를 따르던 자들도 줄줄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아름을 괴롭히던 변 반장의 못된 행각도 끝이 났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빼앗겼던 모든 것이 본래의 주인에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랜 어둠이 걷히고 비로소 따뜻한 빛이 들기 시작했어요. 소란이 가라앉을 무렵이었습니다. 강당 문 앞에 한 처녀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바로 아름이었어요. 서경이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가만히 마주쳤습니다. 아름의 두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어머니, 아름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서경의 눈에서도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5회 만에 처음 들어보는 그 한마디였어요. 그 한마디에 가슴에 맺힌 오랜 한이 스르르 녹아내렸습니다. 서경은 떨리는 손으로 딸의 뺨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그토록 그리던 얼굴이 바로 눈앞에 있었어요. 서경은 말없이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두 모녀는 그렇게 오래도록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서경은 딸의 손을 꼭 잡고 단상 위에 나란히 섰어요. 빼앗겼던 모녀의 자리를 마침내 되찾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던 회장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은 한 사람의 어머니일 뿐이었습니다. 딸을 품에 안은 그 모습이 더없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지켜보던 사람들의 눈가에도 따뜻한 눈물이 번졌어요. 강당 가득 따뜻한 박수가 잔잔히 번져나갔습니다. 25회의 긴 겨울이 지나고 두 모녀에게도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흐르고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25회 전 그날처럼 남편의 생일이 돌아왔습니다. 서경은 정성껏 복원한 유품차에 시동을 걸었어요. 한 줌재가 될 뻔했던 그 검은 세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조수석에 한 사람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바로 딸 아름이었어요. 한때 서경은 이 차를 영영 잃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 부품 한 부품 정성을 들여 되살려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깃든 차였으니까요. 두 모녀는 나란히 남편이 잠든 곳을 찾았습니다. 양지 바른 언덕에는 붉은 동백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서경은 묘비 앞에 가만히 꽃을 내려놓았어요. 여보, 우리 딸이 이렇게 컸어요. 서경의 목소리가 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25회 만에 셋이 함께한 자리였습니다. 아름은 가만히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어요.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였지만 마음만은 사무쳤습니다. 아버지, 늦게나마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아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서경은 그런 딸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어요. 그러고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조용히 일렀습니다. 이제 모든 빚을 받아냈으니 편히 쉬라고 말이에요. 남은 날 동안 딸만은 제가 끝까지 지키겠노라 다짐했습니다. 아름은 아버지의 묘비를 가만히 쓰다듬었어요.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일기장 속 그 사랑만은 또렷이 전해졌어요.
바람이 불자 동백꽃잎이 두 사람 위로 흩날렸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딸을 어루만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름의 귀 뒤에 핀 작은 꽃잎이 그 꽃과 꼭 닮아 있었어요. 25해를 떨어져 있었어도 핏줄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 작은 표식이 끊어진 모녀를 다시 이어준 끈이었어요. 봄이 깊어갈 무렵 아름에게도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오래도록 접어두었던 꿈을 다시 펼치게 된 것입니다. 아름은 간호학과에 당당히 합격했어요. 아픈 이를 돌보며 살고 싶다던 그 꿈이었습니다. 틈틈이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꿈을 키워갔습니다. 서경은 딸의 합격증을 보며 누구보다 기뻐했어요. 이제 아름의 앞날에는 환한 빛이 가득했습니다. 더는 새벽 찬바람을 맞으며 트럭을 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르며 모욕을 견딜 일도 없었어요. 그러나 아름은 예전의 따뜻한 마음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보면 여전히 그냥 지나치지 못했어요. 서경은 그런 딸이 더없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곱게 자라준 것이 그저 고마울 따름이었어요. 성북동 저택에도 모처럼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넓기만 하던 그 집에 비로소 사람 사는 냄새가 났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점네 할머니도 함께 모셔왔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어엿한 한 식구였습니다. 세 사람은 따뜻한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도란도란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퍼져나갔어요. 오랜만에 사람 사는 집다운 따뜻한 풍경이었습니다. 서경이 평생 마음으로만 그려오던 행복이었어요. 점례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내 진작 알아봤지. 우리 아름이가 복을 받을 거라고.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가끔 두 모녀는 그 반지하 방을 함께 떠올렸습니다. 힘들었지만 가장 따뜻했던 시절이라며 웃곤 했어요. 가난했던 그 작은 방이 두 사람에겐 꽃자리였던 것입니다. 서경은 머지않아 그룹의 무거운 짐도 내려놓을 생각이었습니다. 이제는 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무엇보다 소중했으니까요. 저녁상을 물린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름이 설거지를 하던 서경의 곁으로 다가왔어요. 그러고는 수줍게 그 곁에 기대어 섰습니다. 엄마. 아름이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아니라 그저 엄마였어요. 평생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서경의 가슴을 따뜻하게 적셨습니다. 서경은 비누 거품이 묻은 손으로 딸을 꼭 끌어안았어요. 25해 전 서경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것은 산더미였지만 마음 나눌 이 하나 없었습니다. 넓은 저택에서 늘 혼자 밥을 먹던 그녀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곁에는 딸이 있고 정을 나눌 식구가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여자가 마침내 가장 행복한 어미가 되었습니다. 외롭던 긴 겨울이 지나고 비로소 봄이 찾아온 것이었어요. 그녀가 앉은 자리마다 따뜻한 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두 번 다시 빼앗을 수 없는 행복이었어요. 사람의 자리는 가진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모양입니다. 곁에 누가 있느냐가 그 자리를 비로소 따뜻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선한 마음으로 내민 손 하나가 끊어진 인연을 다시 이어주었습니다. 앉은 자리에 꽃이 핀다는 말은 어쩌면 그런 뜻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짧은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따뜻한 이야기를 더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듣고 계신 그 자리가 오늘 꽃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